어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을 조업하던 우리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목선의 동향을 사전에 감지했다고는 밝혔지만 이 배를 민간인이 먼저 접촉을 했다 보니 경계 작전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편 북한이 예고한 정찰 위성 발사 기한이 다가오지만 발사 준비 동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기술 이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무기 거래를 하며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것인지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좀 이야기 나눠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 주민의 목선 귀순 이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 발견 어민 인터뷰 등이 지금 보도들이 좀 되고 있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상황인 거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4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러죠. 일가족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귀순 의사도 밝혔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한 가족이 목선을 타고 남하에서 NLL을 넘어서 귀순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민이 7시 10분, 어제 아침 7시 10분에 이제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고 접촉을 했는데 아마 이상한 배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외형으로 보면 고기잡이 배가 분명한데 아마 접촉했던 북한 주민이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고요. 예. 한국 배가 정말 좋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도 지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어민이 한눈에 봐도 조금 우리나라 배와 좀 외형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인데 이 배를 먼저 접촉한 것이 이제 어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은 이걸 사전에 어느 정도 알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뭐 일부에서는 이게 경계 실패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일체 틈새를 보이지 않고 빈틈없는 그런 경계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만 지금 군의 발표를 보면은요 어제 새벽 4시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특이 동향이 포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시 장비 또 항공기를 투입을 해서 이 작전을 실시를 쭉 해왔고 군이 구체적인 시간을 이제 밝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5시 반에는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에서 이 해상 미상 표적을 포착을 했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TOD 열상 감시 장비가 있어요. 이 감시 장비로 미상 표적으로 식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추적 감시했다는 거죠. 추적 감시했다는 건 경계 실패하고는 말이 다른 거죠. 계속 추적 감시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민이 신고하기 한 10분 전쯤 그것이 선박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확실히 식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근접해서 확인하려면은 표적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표적 번호를 부여했고 그리고 해군과 해경이 긴급 출동을 해서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민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군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군이 나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포착을 하고 추적 감시를 해왔는데 이걸 경계 실패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또 군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북한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이 철저하게 만반의 대비 태세를 잘 갖춰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경계 실패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이게 사실 2019년도에도 목선이 이제 LLL을 넘어왔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던 것을 많은 국민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반복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좀 상황이 달랐다고 보십니까? 예, 그때에 비해서는 한층 이 대비를 잘 갖췄고 사전에 미리 포착을 했고 추적을 했고 작전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군이 그런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자성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서해, 동해, 바다에서의 작전 철저하게 했다. 근데 이제 군의 발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해 NLL은 동서의 길이가 약 400km 정도 되고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 감시, 선박,
몇 척의 수척의 이 감시 선박이나 레이더로 전체를 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군의 발표대로라면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추적 감시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저희가 지금 나눴지만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이렇게 목선 귀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센터장님?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지난 정부 시기에 아주 급격히 줄었어요. 이탈 주민 수가 줄었고 특히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줄었으면 한때는 뭐 1,000명 가까이 1년에 1,000명 가까이 들어온 때도 있었는데 지금 대략 탈북께서 지금 국내 들어오신 분이 한 34,0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급격히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늘었다고 그래요. 네.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67명인데 지금 10월 현재 139명이니까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북한 내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최근 경제적으로. 국정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국정원에서 국회 보고한 내용으로도 보면 굶어 죽는 예. 인원 주민 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 자살자도 늘어나고 있고 김정은도 뭐 수없이 알곡 생산 문제를 강조를 하고 있듯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지더라도 탈북을 하면 내가 안전하게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19년 그때 동해로 탈북했던 목선 귀순을 했던 그 2명이 사실 전 정부에서 강제 북송이 됐거든요. 이게 북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죠. 결국 4년 동안 동해로 넘어온 인원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뀌고 지금 정부는 북에서 내려왔고 귀순 의사가 확실하면 100% 수용한다. 인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에게도 알려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이 되고 국경 상황이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탈북민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배경 때문이라면 이게 뭐 단기간 안에 특히나 이제 북한 내부의 식량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탈북 주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북한에서도 국경 이 통제가 약간 좀 느슨해지고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연안 해군 또 감시 그 인원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 많은 탈북민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예. 다 일일이 감시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 이제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지난 5월에도 서해로 예. 탈북한 인원들이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인원이 들어온 것이 확실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아마 이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어저께 목선을 타고 지금 우리나라로 건너온 이 탈북자들 같은 경우도 귀순 의사를 밝히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착 과정을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합동 신문조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경로, 어떤 경위로 탈북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귀순 의사가 명확한지, 또 가족 관계가 맞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전반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탈북민들을 교육하는 시설이 있죠. 시설로 들어가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되고 이제 일반 탈북민들과 똑같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순식간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 사실들이 다 알려지게 될 거예요. 지금 보도가 다 되고 있고요 또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상황이 이전보다는 탈북민들에게는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강제 북송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뜻을 밝혔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래요. 불법 입국자는 난민은 아니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좀 선을 긋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중국의 입장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요, 이 탈북민들에 대한 입장이 사실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불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중국 법을 위반한 불법 입국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중국과 북한 간의 협정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넘어올 경우에는 돌려주는 또 협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정에 따라서 우리는 적법하게 조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과거에 한중 관계가 좀 원만하고 좋았을 때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무조건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북중 관계가 밀착되면서 사실은 중국이 좀 더 이 원칙적인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중국이 정말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고요. 국제사회에서 리더 국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보편적인 원칙, 인권 문제, 특히 이 탈북민들이 북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뻔하거든요. 난민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게 될 이유가 분명하면 돌려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주제도 센터장님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이 관련한 상황들인데 이게 처음 생겼을 때도 북한이 뭐 이렇게 공습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조금 나왔었고 지금 북한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 받은 축전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발표를 했지요. 예. 의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지요. 그리고 뭐 정말 공연장, 축제장에 있는 인원들을 아주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요. 그중에 200여 명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제사회에 정말 규탄을 받아 마땅한 만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요. 미국이 인권 유린 국가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충돌의 모든 원인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잘못됐다. 그래서 인권의 유린 국가고 특히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푸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어떤 결의 과정에서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했다. 비토권을 행사할 때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자위권 얘기하는 미국이 왜 우리의 자위권은 보장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 자유권 문제로 가장 곤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미국을 지목을 해서 미국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인권 유린의 주범이고 그다음에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곤경을 좀 회피해보고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 이건 자위권에 입각한 것이다. 미국이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마스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땅굴의 기술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일부가 북한으로부터 넘어온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냥 주장만은 아니고 상당한 근거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방금 축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주요 정치적 이 길에
팔레스타인이 축선을 보냈거든요. 네. 축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관계가 깊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 이 PLO의 아라파트가 평양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한의 훈련 교관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네. 그 뭐 지금 PLO의 분파가 하마스거든요. 예. 그곳에 가서 실제 훈련도 시켰고 무기 수출도 했고 땅굴 전문가가 가서 땅굴 기술을 전수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의 땅굴이 예. 북한 땅굴과 굉장히 이 외모도 흡사합니까? 비슷하고요. 어. 그리고 대략 한 500km인데 아주 거미줄 같이 있다. 네네. 최근에 풀려난 이스라엘 그 인질들 풀려난 두 분이 증언을 했잖아요. 실제 땅굴에서 움직였던 상황들을. 그래서 북한은 오랫동안 이 하마스와 그런 연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마스의 그 테러 행위를 지원해온 그런 증거들이 특히 이제 RPG-7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유탄 발사기가 보여졌거든요.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그것이 예. 실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던 포탄 중에도 상당수가 북한제였다고 하는 것이 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상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8월 달에 정찰 위성 2차 발사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10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뭐 직접적으로 뭐 나오고 있는 동향 같은 것들은 밝혀지는 게 없어서 이 오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발사 때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다시 분석하지 못했다, 혹은 그 기술을 완전히 다시 습득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선처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에 발사하고 실패했을 때 10월로 못을 박아서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찰 위성에 대한 김정은의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 이 일정을 너무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달 안에 그 원인을 발견해서 보완을 해서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3차 발사에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단계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2차 발사 실패의 원인의 분석, 거기에 대한 보완이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성도를 좀 높여서 세 번째도 실패해버리면 김정은의 체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구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북한 내부의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2달 사이에, 그러니까 실패한 8월부터 공언한 10월 사이에 좀 특이점이 있었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대답을 받아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10월 안에는 뭐 안 하더라도 우리는 완성도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예, 무관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월 달에 김정은이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를 갔어요. 푸틴을 만났고 예. 푸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이유는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돕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노골적으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의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받고 네. 또 필요한 부품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네. 그렇게 해서 보다 완성도가 높은 그런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지난번 1차 발사했을 때 서해상에 떨어졌고 우리 군과 미국이 그걸 회수했죠. 회수를 해가지고 봤는데 이건 깡통 위성이다.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 결국 발사가 되면 실제 위성으로서의 기능이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러시아의 그런 기술과 부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최대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다 완성도 높은 위성을 발사하려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그런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또 북한은 러시아에게 무기를 주고 있다, 탄약을 주고 있다, 이런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항의 대형 선박들, 뭐 정박한 이런 모습들 지금 포착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사실상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뭐 의심 단계를 넘어서 확증 단계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컨테이너 1000개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무기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27일이죠.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이미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김정은의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합의의 후속 조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진항의 대형 선박이 이달에만 8척이 있었고요. 컨테이너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진항이 바로 사실 러시아하고 멀지 않아요. 선박으로 움직이는데 어렵지 않고 실제 브라디보스톡에서 육로로 이동을 해서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 근처까지 러시아의 탄약고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포착이 됐거든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컨테이너가 뭐 대략 1,0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이제 무기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 그 전쟁연구소 기관에서 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이 최대 한 50만 발 정도인데 컨테이너에 포탄이 300에서 한 500발 정도 실릴 수 있다. 네. 이게 1,000개니까 합산을 해보면 대략 50만 발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포탄이 하루에 평균 한 10,000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000발에서 한 15,000발. 그러면 한 달치 이상의 그러네요. 이 양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러시아가 한 400만 발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이미 받은 거 합치면 그럼 그것만 해도 한 1년 정도 쓸 수 있는 포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정말 부세주와 같은 겁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는데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전세를 바꾸는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숨통을 쥐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명백히 불복거리거든요. 이걸 차단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